그러니까 제가 이 선생님한테 그 의뢰를 받았을 때 주제가 문화재를 보는 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일반적으로, 유형별로, 뭐, 유교 문화유산은 어떻고, 불교 문화유산은 어떻고, 이 장르별로 좀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문화재 현장을 해외여행을 나갈 때 아니면 국내 답사를 갔을 때 어떤 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령, 포인트. 또 세 번째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한테 처음 듣는, 이게 이제 차분하고 장기적인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처음 듣는 그야말로 문화재의 속사를, 문화재가 뭐지? 문화재의 역사는 어떤 거지? 문화재 자체, 문화재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좀 깊이 있는 현장에 가셨을 때, 관광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답사를 하셨을 때 조금 더 남들이 모르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 안목을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실 대학교 학부과정에서 가르치는 그 문화재란 무엇인가, 이게 보호 역사, 보존 철학, 이런 건 굉장히 그 학부에서도 좀처럼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 자랑을 하자면. 근데 좀 딱딱하고 좀 무거워서, 그게 흠인 것이죠. 오늘 드디어 이제 오늘 졸업하는 날입니다. 이 무겁고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문화재는 이제 기본적으로 100년 이상 되고 뭐 1000년 이상 되고 노인네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었을 당시에, 생성했을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뭐 천년만년 이어져 올 수가 없죠. 문화재도 생로병사가 있는 것이죠. 노화현상. 그 이제 가끔가다 우리가 전면 해체 수리도 하잖아요. 사람으로 생각하면 대수술을 받는 것이죠. 문화재를 거물로 봤을 때는 사람하고 똑같이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그게 이해가 좀 빠릅니다. 사람도 건강검진 받고 평상시에 건강을 일상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문화재 청소하고, 문화재 대청소하는 게 샤워하는 거죠, 사람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사람이 조선시대 100년 전만 하더라도 평균 연령이 40도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평균 연령 80, 100세 시대가 곧 내일 모레잖아요.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20세기 들어서서 이렇게 2배 이상 늘어난 결정적 동기는 의학, 뭐 수술, 약품, 음식, 칼로리, 뭐 이렇게 다 계산된 것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은 청결해진 거예요. 주변 환경이 청결해진 것. 이 얘기는 문화재도 먼지 안 쌓이게, 습기 안 쌓이게, 아궁이에 불 떼지고 하면은 수명이 2배, 4배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문화재 활용 사업을 해서 사람들이 문화재 이렇게 찾게 여기서 지내고 하게 되면 그것은 곧 사람으로 따지면 운동시켜주는 거예요, 운동.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결성향교에 와서 이렇게 지내는 것, 그러면 사람한테서 나는 이런 것들이 다 모기도 못 오게 하고 그런 효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화재 운동시켜주는 것이다. 방문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기가 옆구리로 샜는데요. 따라서 노화되고 잘못하면 죽기도 해요. 불이 나서 아니면 지진이 나서. 죽은 문화재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부분적으로 팔이 없어지고 뭐 심장이 이런 부분적으로 없어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상적인 정상화를 시키는가, 대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등등에 관한
기준, 수술 기법, 수술할 때 어떤 재료를 써라, 뭐 원칙, 누구누구가 해야 된다, 면허증을 갖고 있는 의사가 해야 된다 등등 문화재에도 똑같은 그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준과 원칙이 어느 순간 누가 천재적인 사람이 딱 뭐 얘기 주장을 해가지고 공자님 말씀처럼 그게 헌법이 되어 왔을까요? 그렇기는 어렵죠. 그 기준과 원칙도 꾸준히 한 200년 동안 계속 그 변화를 해서 오늘날에는 이제 항상 끊임없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문화재 수술, 문화재 수리, 글로벌 스탠다드가 만들어져 왔죠. 계속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존 철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렵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오늘 시간에는 오늘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화면에 이게 답을 오른쪽에다 써놨네. 보이는 게 석가탑, 다보탑 보이시죠? 이 불국사는 어느 시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신라죠?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장면, 이것은 신라의 불국사가 아니고 조선시대의 모습 불국사예요. 조금 더 엄격히 얘기하면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거기서 돈을 버는 현대그룹 또 뭐 건설회사들한테 돈을 좀 내라, 기부를 좀 해라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돈을 걷어가지고 불국사를 복원을 시킨 거예요. 조선시대는 숭유, 억불 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국사가 엉망이 됐죠, 뭐. 석굴암도 탁 넘어지고, 그거를 일제강점기 때 석굴암은 쓰러져 있는 것을 좀 다듬어 가지고, 정상화를 시켰는데, 불국사까지는, 여력이 없죠. 일본 사람들이 뭐 자기네 교회도 아닌데. 그래서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경주를 그러니까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완수하고 이제는 우리 민족 정신, 국난 극복사, 민족의 자랑스러운 흔적들을 자랑할 만거리를 우리 찬란한 5천년 문화를, 역사를 증거해주는 문화재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70년대 첫 번째 프로젝트가 경주의 불국사가 이제 넘버원으로 생각하신 거지. 그래서 여기부터 손을 대는 거예요. 70년대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불국사 하면은 신라 시대의 사찰로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경주에 가서 오늘날 보는 불국사는 70년대에 복원된 70년대에 다시 일으켜 세운 모습이거든요. 그럼 70년대의 이 모습이 과연 오늘날 2000년대 오늘날의 시점 기준으로 오늘날의 보존 철학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복원이 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다 끝나고 나면은 이게 차원 높은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복원공사 이게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왜 이걸 이렇게 복원을 했지? 라고 하는 의식, 질문 이런 걸 던지면서 이제 문화재를 불국사를 가서 보시면 이제 답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70년대에 잘못 복원된 거야. 복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따가 계속 수업이 진행되면 계속 그 얘기가 진행이 될 텐데요. 70년대는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그 보존 철학에 대한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존 철학 원칙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 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경주시의 공무원도 그렇고 문화재 위원들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은 물론이고
잘 몰랐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했어요. 근데 다행히 70년대만 하더라도 목수들이 있었어. 제대로 정상적으로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있는 미장공, 온돌공 70년대까지는 있었어요. 그리고 70년대까지는 재료가 수제기화가 만들어졌었어. 수제기화가. 수제기화 공장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다행히 기법과 재료가 그대로 전 면면이 내려져 오는 우리 전통의 수법 재료였기 때문에 최초로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유산으로 경주 불국사 세계 유네스코 유산입니다. 냉정하게 학자적 시각으로 아주 원리 원칙적으로 보면은 70년대에 잘 모르고 복원을 한 거지만, 잘 모르고 복원했다는 얘기는 연못이 있는 자리를 연못을 무시하고 거기다가 건물을 올린다든지, 예? 길을 엉뚱하게 뚫었다든지, 마당을 엉뚱하게 냈다든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고증을 안 하고, 쉽게 얘기해서 발굴을 안 해보고, 그냥, 대충 그림 보고, 조선시대 때 그림, 뭐 이런 거 보고, 사진 보고, 대충 여기 있을 것이다. 여기 있을 것이다 하고, 대충, 이렇게 공사를. 그래도 세계유산이다.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화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답은 없다. 다만 뭐가 있다?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문화재를 다룰 때 판단 기준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긴 하지만 그 글로벌 스탠다드는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권유하는 것이지 해당 국가마다 사정이 있는 것이죠. 하고 싶어도 발굴할 돈이 없어. 그러면 대충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그 나라의 그 시점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즉 70년대 한국에서 불국사를 이렇게 복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70년대 한국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쉽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잘못됐으니 다 깨부수고 다시 발굴해가지고 뭐 해야 된다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건 과잉된 주장이다. 자, 이 사진은 어디죠? 이 사진. 네, 경복궁이죠. 네, 그렇구나. 아주 우람한 저 건물은 뭐예요? 옛날 중앙청이라고 그랬었죠. 중앙청. 조선 청독부 건물. 세상에 이놈들이, 욕이 나올 뻔했네. 세상에 남의 나라 궁궐 한 센트 가운데다, 궁궐에다가 청독부 건물을 이렇게, 예? 이게 지금 45년도 해방 직후의 모습이에요. 경복궁 해방 직후의 모습. 뭐가 보이죠? 기와집이? 근정전. 그 다음에 경회루. 예? 근정전 뒤에 사정전 정도? 경회루 앞에 무슨 정각 하나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연못 앞에 딸랑 4개 있어. 딸랑 4개. 그죠? 이야, 뭐 해도 너무했죠. 그죠? 남의 역사의 자존심을 왕창 그냥 대한제국의 조선의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왕창. 자, 이렇게 유적 문화재는 이렇게 파괴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걸 그냥 내비둘 수 없잖아요. 복원을 해야지. 이제 자존심을 살려야지. 그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때 조선 총독부 건물을 깨부수고 저 뚜곡만 천안의 독립기념관에다가 이렇게 치욕의 역사의 흔적, 교육의 소재로 삼고자 뚜곡만 독립기념관을 놓고 이게 다 이제 파괴했죠. 그래서 다시 민족 정기를 회복하자, 자존심 회복하자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자, 맨 오른쪽에 좀 제법 큰 게 근정전이죠.
그 옆에 좀 큰 게 이제 경회루고, 근정전 앞에 근정문, 그 앞에 흥내문, 이 권역이 이제 복원이 된 거예요. 자, 이 경복궁 복원공사는 80년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 2020년, 40년간. 아직도. 앞으로도 계속 돼야 돼. 자, 이 경복궁을 복원하자. 이제 결정했어요. 민족 자존심 회복하자. 근데 복원을 하려고 하면은 기준을 세워야 될 거 아니죠? 해야 되겠죠. 이성계가 정도전이 지었을 때 14세기 거를 기준으로 할 건가? 최초로 이성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복원할 것인가? 아니면 임진왜란 때 다 파괴가 되고 대원군이 당백전 반행해가면서 대원군이 복원을 했잖아요. 대원군 복원 시점으로 할 것인가? 굉장히 논란이, 시점에 대한 복원 기준을, 오리지널은 태조 이성계 때 만들어진 게 오리지널이잖아요. 그때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았어요. 왜? 계속해서 후대의 왕들이 요 건물 관료 조직이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애들도 많이 커지고 와이프도 많이 늘어나고 후궁들, 그죠? 할머니 대비도 막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추가로 계속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원군 시절에 중건했던 거는 정확한 건 아닌데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대원군하고 이성계 때, 대원군 때 중건된 거하고는 수배의 차이가 나요. 이성계 때는 아담했죠, 아담. 예, 아담한 사이즈였다고 하면은 대원군은 자존심, 에서 보여주자 해서. 그러니까 자, 시점을 대원군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 결정을 또 해야 돼. 대원군 때 중건된 거를 100% 복원을 해야 될 거냐? 아유, 그거 너무 많아. 50%만. 근데 최초에는 한 70%까지 목표를 설정했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한 30%, 40% 달성을, 거의 지금 한 30, 40%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 하고 보니까, 야, 이거 70% 달성을 하면은 너무 빽빽하고, 지어놓고 이용을 안 하니까. 대원군 때는 모든 정각이 다 사람이, 관료들이 뭐 사무실을 하든, 그죠? 시녀들이, 궁녀들이 잠을 자든, 다 전 건물이 이용됐는데, 지금은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용하면 바람직한데. 극단론자는 호텔식으로, 아주 최고급 영빈관 스타일로, 호텔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70%다 복원하면은, 그런 이제 관리의 문제, 활용의 문제가 대두가 돼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죠. 자, 복원을 한다? 경복궁의 경우는 시점을 그러니까 기준을, 이런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화재 복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예민한 건지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게 광화문 현판에 대한 뉴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광화문 현판이 어떻다 저떻다, 뭐 KBS 9시 뉴스에 숱하게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문패 하나, 예? 이름표 하나를 바꾸는데도 KBS 9시 톱 뉴스에 나오고, 그죠? 신문 일면 톱에 나오고, 엄청난 관심. 최종적으로 결판은 고증의 결과, 고증이 몇 차례 바뀌었어요. 고증도 쉬운 게 아니야. 어느 자료를 봤어. 그게 최신이야. 가장 최근에 발견한 가장 권위 있는 자료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또 다른 자료가 나온 거야. 또 다른 자료.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까만 바탕에 황금색 글씨였다. 라는 게 가장 최근에 증거물이, 사진이 나온 거예요. 또 다시 바꾸는 거야, 지금. 광화문 현판. 거의 지금 세 번째. 네? 이만큼
복원이라고 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고 병을 고치는 수리를 하고 수술을 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과정은 굉장한 논란을, 그러니까 원칙을 가지고 해야만이, 대표적인 게 한글로 하자.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글씨 쓴 거면 어떠냐. 그것도 역사인데 그 한문으로 하면은 정도전이 글씨로 해야 되냐, 최초로. 물론 정도전이 글씨는 아닙니다만, 예. 요게, 이 글씨체는 뭐 이제 별 주장이 나왔죠. 우리나라에 최고로 글 잘 쓰는 한석봉이니 뭐니 그런 사람들의 글씨 썼던 거를 광자, 화자, 문자를 집자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있는 거를 뜯어다가 하자는 주장에서부터 5만 가지 주장이, 예. 이게 너무 많은 주장들이 있으니까 하나의 원칙, 보존 철학을 갖고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보존 철학이라는 거예요.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거. 그래서 요때의 원칙은 대원군이 지었을 당시에 이 광화문 글씨를 보통 군인이, 오늘날 따지면 무슨 뭐 사단장, 군단장급의 군인이 수도경비 사령관 정도가 글씨를 썼답니다. 예, 그래서 그 글씨로, 그 사람 글씨로, 자, 경주에 가시면 황룡사지 있잖아요. 예? 황룡사, 정말 크죠? 정말 우람합니다. 자, 근데 탑이 구층 목탑이에요. 거의 80m가 넘습니다. 80m면은 몇 층이나 될까요? 우리 요즘 아파트로? 25층? 25층에서 30층. 3m 안 되잖아. 한 2.5m 뿐이. 예. 그러니까 한 30층, 세상에, 나무로 30층을, 예? 그 위에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올라갈 수도 있고. 야, 그러한 우람한, 완전히 랜드마크죠. 예? 지금 잠실 롯데타워? 롯데월드? 옛날에 63빌딩? 이게 이제 뭐 한국을 상징하는,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였잖아요. 경주에 가가지고 30층짜리 한 80m짜리 이 목탑을, 예? 우리가 오늘날 재현해가지고 복원을 해가지고, 예? 황룡사지, 예? 여기 딱 이 빈터에다가 촥 복원해 놓으면은 얼마나 우리나라에 뭐 만리장성 없다, 자금성 없다, 그러는데, 예? 우리 뭐, 예? 우리 찬란한 조상들의 문화유산을 보여주는 증거물로 자랑스러운, 요렇게 이제 지난 50년간의 60년대, 70년대부터의 논쟁이에요. 불국사 복원하고, 다음에 이제, 예? 아니, 우리나라 최고 문화재가 뭐냐? 황룡사 구층 목탑이다. 예? 80m짜리. 이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냐? 이거 복원하자. 라고 하는 논쟁이 50년 동안 치열합니다. 건축 전공 학자들, 대목수들, 예. 그러니까 건축을 전공한 쪽에 건축 베이스 분들은 복원하자. 그래서 관광 자원으로 경주를 가가지고 맨날 능 정도만 보이는데, 불국사, 석굴암 정도인데, 볼 게 없지 않느냐. 관광 자원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쪽하고, 아니다. 그거는 상상 복원이다. 사진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이거는 문화재 복원 원칙에 위배된다. 그건 무식한 결정이다. 이제 이따 시간에 얘기를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근데 상상 복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증거가 없다. 사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고고학을 전공하시는, 고고학 베이스 발굴 하는 사람들은 요 황룡사 이거 발굴해가지고 흔적만 보여주면 됐지 뭘 그 위에다가 짓느냐. 양쪽이 아주 팽팽해. 양쪽이 50년간. 그러니까 문화재를 둘러싼 최고 가장 오래된 고질적인 논쟁, 싸움이 이 황룡사 구층 목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문화재청은
한 30년 동안 연구만 하고 있어요, 지금. 연구만. 그 연구의 결과가 저 왼쪽에 보이는 이게 이제 상상도죠.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문화재 연구소 입장에서는 발굴을 하자라고 하는 쪽에 그 압력이, 특히 경주 시민의 압력이 너무 높죠. 이거 지어놓으면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는. 그리고 신흥수 등등의 우리 대목수들은 우리 살아생전에 해야지, 나 죽고 나면 이거, 목수도 없다. 이거 지금 뭐 이제 이렇게 팽팽한, 논쟁이, 고증이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쪽은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청동, 이런 탑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탑을 청동으로 만든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 유물이 있어요. 고려 초기에. 그래서 7층 탑을 이렇게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그것은 결국은 신라 사람들이 신라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던 목탑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을 거 아니냐. 그러니 이게 황룡사 구축 목탑하고 큰 차이가 있겠는가? 생김새가 이제 중국하고 뭐 일본하고 좀 다르니까, 이건 한국적이 좀 신라 냄새 나지 않니? 이것 가지고도 충분하다.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런 왼쪽에 있는 사진들이, 설계도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그 고려 초기에 그 청동 조그만 불탑을 소재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복원을 둘러싼 논쟁이 이제 황룡사. 그건 이제 상상이라서 안 된다. 뭔 소리냐? 이 정도면 고증이 충분하지. 관광 자원으로 할 필요도 있고, 복원을 한번 해보자. 복원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대목수들이 있을 때 해야지. 이거 구층탑 하면서 얼마나 많은 목수들이 여기서 일하면서 공부를 하겠느냐. 체득을 하겠는가. 신흥수가 왜 그렇게 컸는데, 60년대, 이제 6.25 후에 60년대 남대문, 숭례문을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거든요. 그때 신흥수 대목수가 10대 후반 완전히 학고비로 현장에서 이러면서 경험을 쌓고 공부를 하고 그 기억으로 이렇게 인물이 돼가는 거다. 대목수가 인간문화재가 돼가는 거다. 지금 해야 된다. 이런 게 아주 치열합니다. 이제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 합의를 봐야 되는데, 결정을 못해. 어느 쪽으로 정답은 없는 거예요. 중국 같으면 과감하게 복원할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아주 과감하게 해. 그래가지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데는 여기 또 경주죠. 왼쪽 위에 사진을 보면은 대릉원하고 오른쪽에 일반 야타막한 아파트는 없는 1층, 2층 기와집들 뭐 등등. 그런데 왼쪽 밑에 사진 보시다시피 젊은이의 거리로 경주에서 요 동네를 대릉원 옆에 오른쪽 편에 조그만 한옥들 쭉 보이는 데 있죠. 그리고 황리단 길. 경주 시민들이 지난 50년, 70년 동안 문화재로 인해서 피해를만 입고 문화재 때문에 못 살겠다, 죽겠다 라고 했는데, 그 고통을 견디고 한 이제 결과 드디어 이제서 한 50년 후에 2010년대 들어서서 드디어 이거 문화재 덕보는 세상도 오네. 그래서 엄청나게 이 황리단 길에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뭐 이제 보시다시피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뭐 대구에서 부산에서 대거 놀러 오고,
소위 핫플레이스, 명동이 된 거야, 명동거리가. 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근데 이 주민들이 땅이 집값이 막 오르고, 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은 한 20년 전에, 중간에, 오른쪽 사진에 중간에 집들로 쭉 둘러싸여 있는데 숲이 있고, 능이 좀 대릉원이 좀 보이고, 빈 공터가 굉장히 넓은 사이즈로 있죠. 가운데 부분이. 이게 다 기와집들이 있었던데, 옛날에 요정들, 식당들, 70년대, 80년대 일본인 관광객들이 대거 왔을 때, 예? 방석집들, 술집들, 식당들.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서촌, 서울에, 서촌, 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익선동.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근대기 20세기의 서민들의 주거 양식, 기와집이었는데, 그게, 요리집, 방석집,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 가서 밥 먹는 그 공간이 이제 쇠락해가지고 거의 그걸 슬럼화 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저거 다 헐고, 그 밑에가 능이 다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다 걷어치우고, 능을 발굴해서 능을 복원하자. 그러면 완전히 공동묘지가 되는 거지, 대능은. 그게 20년 전에 사회적 합의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휑하니 사람이 살지 않는, 이게 이제 앞으로 저거 다 발굴하려면 수십 년 걸려. 발굴하고 나서 다 잔디밭 입히고. 그죠? 과연 20년 전에 경주 역사지구 정비한다고 쪽샘지구거든요. 저희가 쪽샘마을. 저 살고 있는 사람들 마을을 다 헐어버리고 이주시키고 발굴해가지고 문화재를 복원하는 게 과연 20년 전에 그 결정이, 그 선택이 과연 옳았는가? 후회하고 있어, 후회. 왜? 왼쪽에 황리단 길을 보고, 저렇게 문화재하고 주민이 같이 공존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괜히 올리 문화재를, 정상적인 모습으로, 원래 있던 모습으로, 되찾아야 된다.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권, 주민들의 삶, 생존권 다 개무시하고, 올리 무덤을 찾아서 발굴해서 봉분도 근사하게 쌓고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20년 전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후회하고 있어. 그만큼 보존 철학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뀐다? 문화재하고 사람하고 주민하고 같이 공존해야 돼. 서로 윈윈해야 돼. 상생해야 돼. 문화재로 인해 가지고 그 주민이 고통받으면 안 돼. 라는 쪽으로 보존 철학이 넓게, 수준이 높아진 거죠. 보존 철학이. 올리 문화재를 경배하고 숭고한 존재로 무조건 문화재, 올리 문화재였는데, 아니다. 문화재보다도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문화재다. 문화재가 사람을 위해서 복무해야 한다. 문화재가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 그게 존재의 의의다. 이렇게 보존 철학이, 문화재를 보는 관점이 이렇게 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가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만드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도시 재생의 핵심 자원이 되는, 그렇게 자원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 얘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문화재가 도시 재생의 핵심 자원으로, 그러니까 문화재 있는 그대로 내비둬야 된다. 그게 지구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생존권을 침탈해서는 안 된다. 뭐 등등으로, 변화. 자, 이 사진은, 자, 이런, 문화재 보존 철학이라고 할까요? 문화재를 수리를 할 때, 문화재를 다룰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논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르네상스 시기 때부터 시작돼요. 14, 15세기 때부터. 그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때부터. 즉 200년 전, 300년 전부터 문화재를 수술을 했잖아요. 지금 오른쪽 팔이 안 보이잖아요. 요거 수술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들, 기준 원칙을 고민하는 게 한 3, 400년 전 르네상스 시기부터 시작됐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이게 뭐죠? 여러분들은, 문화재 전문가들이니까. 이게, 이 조각품을, 작품명이 뭐죠? 라오콘 군상. 라오콘 군상. 저 로마 시대, 가장 대표적인 비너스, 보다도 이게 더 대표적인 것이죠. 자, 맨 왼쪽 팔이 부러진 그게 이제 르네상스 시기에 아마 16세기쯤에 발견이 됐어요. 땅 밑에서. 근데 르네상스 때 그리스 로마가 모델이다, 롤 모델이다,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 그거에서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그 그리스 로마의 예술품들을 막 찾았잖아요. 어떻게? 땅 속에서. 그래서 발굴이 시작되고. 발굴을 했는데 이제 이게 요 상태로 나왔겠습니까? 파편 상태로 막 흩어졌겠죠. 깨지고. 그 이제 다 모아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보존 처리하는 거예요. 보존 처리. 수술한 거예요. 수술. 접합. 했는데도 이 팔뚝에 요 부분은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운데 사진인데 그때 당시 16세기 당시에는 추정을 해서 정상적인 인체의 모든 모습을 복원해 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원칙이 있었어요. 그런 판단을. 그래가지고 꼼빼 경연을 젊은 예술가들한테, 젊은 조각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개 이제 입찰을 보는 거예요. 근데 미켈란젤로라고 우리가 유명한 그 조각가 있잖아요. 다빈치 다음으로 유명한, 다빈치하고 삐까삐까한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는 그 주최 측, 클라이언트, 이제 발주자,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문화의 청장이 되는 거지. 여기서 발주를 요렇게, 아니면은, 베드로 성당, 아니면 교황 각하께서 발주를 했을까? 그 성당에서 있으니까 아마 성당 신부님께서, 주임 신부께서 발주를 했겠네. 여하튼, 미켈란젤로는, 야, 이게 아니다. 나는 거기 꼼빼 참여를 못 하겠다. 이거 엉터리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16세기 그 시점에서는 상상해서 추정해가지고 새로운 신진 예술가들로 하여금 작품을 만들게 해가지고 복원하는 것이 정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보존 철학은 그랬었다. 16세기의 보존 철학은 상상 추정 해가지고도 완벽하게 완전한 모습으로. 그런데 이제 맨 오른쪽 사진, 이제 팔뚝이 지하철 공사를 하다가인지, 뭐 건축 공사를 하다가인지 발굴을 하다가 이제 20세기에 오른쪽에 라오콘 군상의 오른쪽 팔뚝 부분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야, 이거 라오콘 군상 거 같은데? 하고 맞춰보니까 아구가 딱 맞는 거라. 야, 여기서 미켈란젤로의 위대성이 나온 거예요. 이게 딱 미켈란젤로가 주장했던 거거든요. 난 요렇게 생길 걸로 나는 생각한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요렇게 하늘로 하는 거는 나는 그런 그런 작품은 내가 못 만들겠다. 자, 요런 것들이 보존 처리, 보존 과학, 보존 철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수술할 때 어떤 기준 원칙으로 할 것인가 수리할 때 이 보존 철학은 16세기, 15세기 르네상스 시기부터 왜냐하면 땅 속에서 묻혀져 있는 거 아니에요. 발굴하는데 온전한 상태로
비너스 상이 온전한 상태로 발견이 됐겠습니까? 다 깨져가지고, 부분적으로. 그거 어떻게 이제 보존 처리를 해야지. 그죠? 자, 보존 철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 이제 방법론이죠. 방법론. 수차 얘기했습니다만은, 문화재는 노인이다. 따라서 수리를 안 할 수가 없다. 어떤 행위를 안 할 수가 없다. 그 행위, 즉, 잘 보존하고 보존하려면은 행위를 해줘야 되지. 그 행위가, 그 행위를 일컬어서 여러 가지 단어가 복원을 한다, 복구를 한다, 문화재 정비를 한다. 그죠? 문화재 보수를 한다. 문화재 수리를 한다. 문화재 수복을 한다. 문화재 수선을 한다. 뭐 중건을 한다. 예? 중창을 한다. 이게 불교 사찰들은 중창은 많이 들어봤죠. 불교. 재건, 재현, 개건, 개축, 개창.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많은 다양한 단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나 표현을 할 때, 단어를 사용을 할 때, 알고 사용을 하셔야 돼. 예? 숫자는 그냥 단순히 고친다는 거예요. 고쳐서 쓴다. 여기는 그냥 기능을 회복하는 거죠. 개자가 들어가는 거는 좀 변화가 수반되는 거예요. 변화, 개자 자체가 변화를, 그리고 중자는 무거울 중이잖아요. 대규모 수선 공사, 대규모. 중자가 들어가면은 대규모 공사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이 쓰이는데, 조선시대 단어, 많이 쓰던 단어도 있고, 일제시대에 많이 사용하는, 숫자 들어가는 거는 일제시대, 수복이라든가 이런 단어는 일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중자는 우리 조선시대, 중건, 중창, 뭐 이런. 근데 오늘날은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용어가 복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복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 복원하면 여러분들은 복원 단어를 쓸 때는, 요거는 고증이 완벽하게 된, 고증을 하고 수술한, 그게 복원, 그럴 때만 복원이라고 쓰셔야 돼. 부여에 있는, 우리 학교 옆에 있는 백제역사 재현단지 있잖아요. 그건 복원이라고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거기에 있던 자리에 뭐 발굴해가지고 그대로 고증을 거쳐서 만든 게 아니잖아. 하나의 상상을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재현. 재현이라고 써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복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고증, 학술적으로 고증을 거쳐서 만든 것. 비교적 오리지널에 가깝다. 심지어는 오리지널로 간주한다. 오리지널로 간주해도 돼요, 복원은. 불국사 복원을 했는데 유네스코 등재됐잖아요. 오리지널로 간주를 한 거거든요. 이런 행위를 할 때 원칙과 방법이 필요하다. 그것을 보존 철학이라고 한다. 근데 오늘날의 보존 철학은 당의 건물 자체, 당의 물건, 조각품 뿐만이 아니고 그 맥락, 그러니까 요 결성장교가 있으면 이 동네까지, 앞에 논, 밭, 뒤에 산, 소나무, 이 맥락 전체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까지 이렇게 넓게 당의 결성장교 요것뿐만이 아니고 플러스 결성장교를 낳게 한 주변 환경, 이 마을 전체까지도 놓고, 이 마을에다 아파트 못 짓게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왜 문화재 옆에 아파트 못 짓게 하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인 거예요. 주변 환경, 경관까지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도시에 간다, 그러면 뭐 성당, 멋진 성당 건물만 보실 게 아니고, 주변에
우리 같으면 이거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 못 짓게 하고 색깔, 컬러도 재료도 컨트롤 하거든요. 집주인이, 땅 주인이 마음대로 막 집을 못 지어요. 그렇게 도시 전체를 관리를 해주거든요. 산, 강, 도로폭 다 관리 대상이에요. 도로가 갑자기 이렇게 마차가 다니는 길이었는데 막 승용차 2차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넓혀보세요. 도시의 모습이, 도시의 환경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옥 사이즈, 높이, 이 모든 게, 컬러, 그 다음에 가로수, 식생, 이런 것까지도 전반적인 것을 컨트롤 한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답사 가실 때, 탑만 볼 게 아니고, 전체를 보면서, 논쟁 과제는 이제, 미리서 제가 여러분들 예를 돕기 위해서 미리 다 얘기했죠. 웬만한 거는. 자, 그런데, 원칙, 보존 철학이 이제 한 200년 전, 300년 전, 400년 전서부터 고민을 했던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크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요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게, 대표적 흐름이 두 가지. 하나는 최고의 권위 있는 권위자들, 권위 있는 사람들, 권위자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학파를 이루어. 그래가지고 그 학파가 대세가 돼. 그 개인이. 그 다음 그 축이 있고요. 또 한 축은 20세기 들어서서, 20세기, 1900년대 들어서서 문화재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학자, 기술자, 기능인들, 도시계획가들, 행정공무원들이 몽땅 모여가지고 토론을 해가지고 끝장내기 토론을 해가지고 하나의 원칙을 정하자.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하자. 이게 집단지성으로 나온 이게 두 가지 흐름이 있거든요. 먼저 19세기 이전에, 그러니까 20세기 이전에 대표적인 흐름이 보존 철학의 흐름은 양쪽의 흐름이에요. 양쪽. 한쪽은 오른쪽 존 러스킨 영국 사람이에요. 여기는 미학 베이스, 미학자, 철학, 미술사 전공. 존 러스킨 영국 사람들 베이스인데요. 이 사람들은 폐허가 아름다운 거다. 네? 손을 대는 것 자체가 문화재를 대체 불가능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다. 손대면 안 돼. 이 존 러스킨파는 이렇게 폐허 이대로 해야 돼. 네? 요대로 둬야 된다 이거예요. 요대로. 요 사진이 어디냐? 그 유명한 미륵사지 서탑이에요. 일제 강점기 시절의 이 모습. 미륵사지 서탑. 네? 네, 이따가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만 존 러스킨 그 학파는 요대로 이대로 둬야 된다. 이에 반해서 왼쪽에 비올레 르 듀쿠라는 1814년부터 1879년까지 듀쿠가 가장 유명해요. 듀쿠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 이분은 건축가, 건축 전공자예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 막 파괴됐던, 반달라즘에 의해서 막 파괴됐던 거를 그 반작용으로 아니다. 이거는 민중의 자산이다. 우리 프랑스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왕의 유산이 아니고 민중의 유산이다. 해가지고 세금 들여서 다 이제 파괴했던 거 다시 복구를 해요. 오늘 표현을 하면 복원을 하는 거죠. 그때 이 듀크는 양식주의라고 그러는데 프랑스가 가장 자랑할 만한 그 건물이 프랑스가 자랑할 만한 이라기보다도 역대 인간들이 만들어 놨던 그 가운데 건축물 가운데 최고의 스타일이 고딕 스타일이다. 고딕만큼 멋진 게 없다. 최고의 완성품이다. 그래서 고딕 스타일로 통일을 해가지고
최고의 전성기 스타일로 복원하는 게 정답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프랑스 유적은 다 그렇게 됐어.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이 성을 볼 것 같으면 다 전체가 뾰족뾰족 하잖아요. 이 성이 수천 년 됐을 텐데, 에? 수백 년 됐을 텐데, 작아도. 그러면 고딕 양식만 있었겠습니까? 그죠? 뭐, 로코코, 뭐, 바로크, 뭐, 비잔틴, 르네상스, 어쩌고저쩌고, 각종 양식이 그 시대마다 그 유행하는 방식으로 건축물이 지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프랑스의 듀익은 고딕 가장 최전성기의 모습으로 이러한 학파가 그 19세기에는 더 우세했죠. 영국의 존 러스킨류의 주장은 이상론이었고, 왜냐하면 민족의 자랑스러운 자부심을 고양을 시키고 관광 자원을 해야 되는데 멋진 모습으로, 그러니까 프랑스 듀익 스타일로 복원 하는 것이 대세였었죠. 그 두 가지 논쟁, 그러니까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논쟁이에요. 보존 철학하면은 이 두 사람의 뭐야? 어디 가버렸지? 비올레 르 듀크, 존 러스킨, 수복 대 반수복. 여기서 그 유명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 컨서베이션, 보존. 컨서베이션에 관한 철학, 막 사유, 논쟁, 이게 생각들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듀크파하고 러스킨파하고 막 논쟁, 디베이트를 하다 보니, 예? 학문적 깊이가, 철학적 깊이가 막, 예? 그러한 고민들이 이어져서, 이제 20세기 들어서서, 그 수복파, 수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레스토레이션, 오늘날 표현을 하면 그냥 복원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복원이나 수복이랑 똑같아요. 근데 수복은 대체로 동산문화재를 다룰 때 수복이라고 하는, 그 수복은 레스토레이션이라고 하고, 대체로 표현을, 영어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한 게 아니고 일본 놈들이 번역한 거를 또 우리가 카피를 하다 보니까 오늘 표현을 하면은 복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컨서베이션, 보존을 할 때 폐허 상태로 두어서 보존할 것인가? 아니다. 듀익 프랑스 스타일로 멋진 모습으로, 전성기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복원을 하는 것이 올바른 보존, 컨서베이션 방법이다. 라고 이제 치열하게 컨서베이션에 관한,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한 거는 보존이라고 되는데, 정확한 단어는 전국할 때, 보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야 돼요. 우리는 잘못 쓰고 있어. 존자로, 존경할 때 존으로, 보존이라고 하는데, 보존이라고 하는 거는 동결식 보존이에요. 꼼짝 마라. 절대 손대면 안 돼. 원형 그대로. 박물관 안에, 수장고 안에 처박아 놓고 절대 변화가. 근데 컨서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보전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사는 살림집이 어디 꼼짝 마라 동결식으로 됩니까? 화장실 지을 때는 좀 옆에서 칸 키우고, 두 칸 집 지었다가 살다가 아이고 뭐 뒤에 텐마루도 좀 내고, 그죠? 앞에 저기 채양도 좀 길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나라가 지금 보수적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세식 화장실도 못 넣게 하고, 이거 잘못된 판단인 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문화재 정책을 다루는 정책이 아니고 현장을 다루는 전문가들, 공무원들이 시야가 너무 좁구나.
공무원하고 디베이트해서 이렇게 오늘 수업을 한번 들으신 거 가지고 야 외국에서 야 이렇게 보니까 보존 철학이라는 게 있던데 어? 이렇게 돼가지고 당연히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예? 이거 뒤에 이제 좀 나옵니다. 세상사가 정반합이잖아요. 정반합. 예? 변증법. 이게 항상 이제 중립적 관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유크파나 러스킨바나 다 일리가 있다. 두 개를 융합하자. 즉, 지금까지의 부과된 첨가물들은 다 인정을 하자. 예? 고딕, 이런 거 다 지금까지 된 거는. 단, 지금부터는 새롭게 건물을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지 말자. 하더라도 할 때는 이 건물이 구조적으로 불완전할 때, 예? 불가피하게 구조적 불안정성, 구조적으로 안정을 하기 위해 안정 수단으로 손을 볼 때는 예? 쇠 파이프도 좀 넣고 기둥도 새로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요즘 최근에 현대 보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가역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뗐다 붙였다가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이게 붙였다가 뗄 수 있으면은 가역성이 있으면 예, 다시 후대에 후손들이 재료를 잘 만들어 가지고 뗄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첨가해도 된다. 쇠못을 뺄 수만 있으면 써도 된다. 가역적이기만 하면은 나중에 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울 필리포 벨기에 이분이 진짜 이제 급진적인 거지. 이분 말씀은 정말 급진적이에요. 문화재도 죽을 권리를 달라. 쉽게 얘기하면은 문화재도 죽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해요. 해석에 듣기에 따라서는 이분이 직접 문화재도 죽을 권리가 있다라고 직접 얘기하신 건 아닌데 이분의 주장을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그래요. 문제 이분의 주장은 뭐냐? 문화재는 왜 보존을 하는데 우리가 왜 문화재를 보호하는가? 사용하기 위해서 보존한다는 게 보여요.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겸재 정선에 그것보다도 가톨릭의 예를 들자면 이제 미켈란젤로가 성모 마리아상을 그렸어요. 아니면은 조각품을 성모 마리아상 조각을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급의 아주 걸작품이야. 근데 지금의 보호 방식은 당연히 오염될까 봐서 관람객이 건드려가지고 깨먹을까 봐서 도둑 맞을까 봐서 어디로 가죠? 수장고로 가죠. 수장고로. 박물관 진열장으로 가잖아요. 근데 벨기에 이 필리포 선생의 주장은 문화재가 왜 존재하는데 문화재가 원래 있던 장소에서 원래 있던 기능을 해야 된다. 미켈란젤로의 그 성모 마리아상은 원래 있던 교회 건물에 붙여져서 일요일날 찾아오는 성도들이 그 그림을 보고 신앙심이 고양되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먼지 쌓이고 대기 오염되고 혹시 도둑놈 오고 이런 거를 막는 게 너희 전문가들이 할 일이고 너희 공무원이 할 일이고 성당 신부님이 할 일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원래 있던 곳에서 원래 기능을 다해야 된다. 라는 굉장히 활용에 방점을 둔, 그죠? 문화재 자체를, 물질 자체를 숭배하고 잘 보존하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기능을 해야 된다. 사회 경제적 기능을, 원래 기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파격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사람들, 전문가들이, 문화재 전문가들이 들으면은, 예? 한국의 문화재 위원들이 들으면은 이거 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그죠? 한국의 전문가들은 무조건 원형. 예? 꼼짝 마라. 동결식 보존이야. 예? 사람으로. 그러니까 킵아웃 해가지고 들어가지 마시오. 뭐. 맨 그렇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다. 이 사진. 이 사진이 이제, 왜, 요 사진, 이태리 아시시라고 하는 마을 고장에 있는 성 프란체스코 성당이에요. 13세기 지어진 건데, 와, 뭐 왼쪽 사진 보니까 빨리 백신 맞고 빨리 예? 로마 가고 싶네. 그죠? 이태리, 예? 이 로마에서 기차 타고 한 2시간? 그러면 조그만 소도시에 산, 이렇게 약간 산 등성이 야트막한 요정 결성 향교보다도 약간 또 높은 정도의 거기에 있는 가고 싶죠? 네. 여기 아시시 성 프란체스코 무덤이 이제 유해라고 그러나요? 이 성당의 요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톨릭 신자 혹시 계세요? 어유, 이거 꼭 베드로 성당 뭐 이런 거 시스티나 맨날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아시시 가시면 감동. 여기서 쫙 본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대단하죠. 오른쪽 사진은 뭘까요? 지진 났을 때 이 프레스코 벽화들, 스테인글라스들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찍었을까요? 요 밑에는 이제 의자들 막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신도들 예배 볼 때 의자들. TV 카메라 기자가 촬영하러, 일하러 가가지고, 이거, 보도용 사진을 찍고, 이제 카메라를 돌리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지진이. 그러니까 완전 뭐 대특종인 거죠. 내부에서 무너진 장면을. 근데 건물 전체가 무너지진 않고, 다행히. 근데 이제 프레스코 벽화, 스테인글라스 이런 건 뭐 다 이렇게 오른쪽에 그냥 연기처럼 막. 근데 이 파편들을 30만 개쯤 됐대요. 이 30만 개의 파편을 97년도 지진 났는데 2000년이니까, 야, 3년 만에 복원을 해버렸네. 와. 이 파편이 30만 개가 되는데, 그거를 탁 이어서, 보존 처리를 해가지고, 복원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유지가 된 거죠. 복원을 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원칙적으로 복원을 잘 하게 되면은 문화재의 가치가 유지가 된다. 이래가지고 2000년에 복원되자마자 세계유산이 되어버렸어. 세계유산, 유네스코. 수리를 잘하면 가치가 유지된다. 가치 손상이 안 된다. 우리 숭례문도 마찬가지죠. 위에 다 무너졌는데 밑에 뼈대만 석축만 남아 있었잖아요. 그죠? 그 위에 다 갈아쳤는데도 아시시 가고 싶네. 저는 여기 가봤습니다. 조그만, 결성, 읍내만한, 조그만, 여기보다 더 크네. 여기보다는 좀 더 크죠. 아시 시내가. 근데, 이 성당이 있는 마을은 우리 결성 요만한 정도, 쬐만한, 아담한, 동네, 아주 평화롭게, 동네 한 바퀴, 이런 들판에 이렇게, 선생님은 꼭 가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보존 원칙, 보존 철학에 입각해서 완벽하게 복원을 해내면은 문화재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저런 사고가, 숙명문 뭐 등등, 사고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집단 토론, 집단 지성. 다들 모여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 보자. 20세기에 들어서서. 1931년도 아테네에서 모였어요. 아테네. 왜 아테네에서 모였을까요? 문화재의 원류가 어디예요? 그리스 로마를 배우자.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이, 예? 우리로 딱, 뭐, 국보 이런 거죠, 뭐. 전 세계 인류의 사람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들, 지구상 30억 인구인가요? 50억 인구인가요? 예? 사람이라고 하는 종족들이 다 모여서 투표하면 제1호가 파르테논 신전이 되는 거죠. 그죠? 원조죠, 뭐, 문화재의 원조.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모일 수밖에. 예? 문화재 전문가들이 상징성이 있으니까. 파르테논 신전 밑에서 모여가지고 대회의를, 컨퍼런스를, 예? 건축 전문가들 위주로 모여가지고.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막 재개발을 하려고 하고, 요 자료는 선생님들 드릴 테니까요. 뭐 굳이 노트 안 하셔도 됩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가지고 막 파괴가 됐잖아요. 뭐 유적지 뭐 다 옛날 오래된 건물들, 역사적 건물들 다 파괴됐으니까 이거 다 복원을 해야, 재건을 해야 되는데, 도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방법론. 어디까지 문화재로 간주해서 해야 될 건가? 뭐 이러한. 그리고 이게 단일 건물뿐만이 아니고 섹터, 거리 자체 전체를, 존을 전체를 면 단위로 도시계획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옛날 그대로 재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필요성을 느끼고 전문가들이 모였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소위 문화재, 그러니까 존 러스킨하고 듀익하고 열심히 싸웠던, 논쟁을 했던 그러한 보존 철학의 연장선에서 문화재 보존에 관한 큰 원칙을, 문화재는 보존해야 되는 거구나. 옛날 재료, 옛날 기법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가급적 고증을 거쳐야 되는구나. 불가피하게 새로운 신재, 새로운 벽돌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뭐 등등의 원칙이.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한, 이게 복잡한 문제구나. 그러니까 보존에 관한 연구,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문화재를 어떻게 다룰까 하는 원칙, 기법, 방법론, 이런 거, 글로벌 스탠다드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논의를 하는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상설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필요성이. 그래서 나온 게 이코모스니 이크로미니, 오늘날 문화재 하면 국제기구가 있어요. 학술 연구기구가. 그런 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 얘기가 근데 64년도 베니스 헌장 정도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베니스 헌장에 따르면 이건 이런데?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엄청 유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학 교수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저 홍성군청 김주사보다도 훨씬, 김주사, 너는 뭐 알아? 베니스 헌장에 따르면 이건 이렇다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니스 헌장에서 중요한 거는 손상된 부분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추측이 아닌 근거를 가진, 즉 고증을 거쳐서 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는 추측 복원해서는 안 된다. 이게 러스킨의 손을 약간 들어주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구부재하고 신부재가 명확하게 구별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는데, 이게 폼페이 유적이에요. 그죠? 신재, 구재, 구분이 확실히 가죠? 이게 발굴 당시에는
다 이렇게 흩어져 있었겠지. 예? 땅바닥에 다 누워져 있었겠죠. 그거를 복원을 했는데, 신재는, 근데 빨간색 벽돌이 이 신재인지 하얀색 대리석이 신재인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하얀색이 옛날 것 같고, 그죠? 빨간색 벽돌이 신재인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왜 하여튼 이렇게 명백히 구분을 해야 된다. 근데 아테네 헌장 당시에는 이렇게 구분 못하게 했어. 깜쪽같이 오리지널 옛날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아테네 헌장 당시에는, 그러니까 1930년에서 아테네 헌장 방법으로, 어디 이제 여러분들이 답사를 갔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옛날 부제인지 신제인지 아리까리게, 요거는, 이거 아테네 방식으로 했구나. 아테네 헌장 스타일로 했구나. 이거 옛날 스타일인데, 이거 이제 뭘 모르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답사를 갔을 때, 신제하고 구부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양도성 성곽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곽을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요즘엔 두부모 자르듯이 네모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저게 뭐냐라고 다 욕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저게 당연한 거다. 저게 21세기에는 저 스타일로 했구나라고 차별학을 줘야 돼. 왜냐하면은 지금은 옛날 방식으로 손으로 그 근처에 돌 모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 왜냐? 돈이 10배, 100배 들어요. 도저히 불가능해. 돌을 구할 수도 없어. 근처 산에서. 돌 구하려면은 뭐 토속 채취법인가 뭔가 걸려. 예? 광산법에 걸려. 온갖 현실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21세기에는 저 바깥에서 땅 속에 있는 석산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뭐 캐낸 걸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뭐 포크레인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장비로 들여서 할 수밖에 없어. 사람이 하려면은 뭐 인건비가 100배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21세기 환경인 거예요. 저거는 후손들이 100년, 200년 후에 후손들이 봤을 때는, 그때는 100년, 200년 후에는 새로운 재료? 신물질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물질로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고, 이런 걸로, 100년 전 조상들은 저거를 좀 고생하셨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래요. 이제 100년, 200년 후에는 때국물 막 하고 하면은 또 시커매져요. 두부 반듯하게 잘라지는 것도. 그렇게, 누가 옆에서 요구하면은, 어쩔 수 없죠, 21세기 환경에서, 예산이 100배, 우리 국민 세금이 10배, 100배 들어가는데, 지금 21세기에 이것도 문화다. 21세기의 형식일 수밖에 없다. 어줍지 않게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된다. 차라리, 요렇게, 유식하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개, 나라 헌장까지는 우리가 아셔야 돼. 여러분 정도 수준이면. 기분 나쁘게도 일본 나라 있죠. 교토하고 나라에서 또, 베니스에서 모인 지 한 30년, 한 세대가 흘러서 94년도에 일본 나라에서 일본 애들이 전 세계의 문화재 전문가들아, 또 한번 모여서 우리 디베이트 한번 해보자. 대토론을 열자. 왜? 일본 애들이, 진해 목조 문화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하고 싶어. 지금까지 94년도 이 시점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 석조만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거야. 동양 문화재는 대부분이 나무인데, 석조는 천년만년 오리지널이 유지되어 왔으니까, 유럽 고쟁이들이, 니네 동양은, 그게 오리지널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거를 일본 애들이, 요거를 어떻게 돌파를 할까,
우리 목조 문화재, 일본 문화재를 어떻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자랑스러운 인류의 유산으로 존경받는 인류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문화재로 만들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끝에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다 모여. 가지고 이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비행기 값도 주고 뭐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베니스 헌장하고 유사한 정도의 전 문화재 전문가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맞다 니네 말이. 가지고 새로운 헌장을 만듭니다. 결론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해라. 석조만 오리지널이냐? 목조는 불가피하다. 야, 목조가 석조처럼 천년만년 어떻게 가니? 다만 목조는 특성을 인정을 해라. 다만 소나무였으면 소나무로, 그 다음에 재료죠. 그 다음에 기법, 장인이 그러니까 이런 기법으로 결군을 어떻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기법, 기술, 기능, 그 장인이 만들어내는 전통 기법대로 하면은 오리지널로 보자. 진정성이 유지되는 걸 보자. 그러니까 진정성을 따지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준, 척도를 만들었어요. 뭐냐? 진정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라고 저 텍스트에 있죠. 형태, 폼, 디자인이 같고, 재료, 머티리얼이 같고, 테크닉이 같고, 전통 기법이, 위치, 환경이 같고, 용도, 기능이 그대로고 하면은 진정성이 있는 거다. 오리지널리티로 인정을 받는 거다. 라는 거죠. 재료만 같다라고 하면은. 소나무였으면 소나무로 하면 요렇게 판단 기준을, 진정성 판단 기준을 이렇게, 이 자료는 제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별도로 공부를 하십시오. 흥미가 돋으시면.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목조 문화재의 특성을, 일본 이게 2세 신궁이에요. 제일 신궁 중에서 일본 사람들 가운데 넘버원, 예? 천황을 모시는 건가요? 2세 신궁이. 왼쪽 사진하고 오른쪽 사진이 뭘까요? 요 사진 기억하시면 왼쪽 사진하고 오른쪽 사진이 똑같죠, 그죠? 얘네들은 30년마다인가 20년마다인가 새롭게 신궁을 지어요. 양쪽 바로 옆에 놔두고. 오른쪽 사진은, 오른쪽 장면을 새롭게 짓고 있어, 지금. 왼쪽 사진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경배하고 방문객들을 방문하는, 지금 사용 중인 신궁이고, 왼쪽은. 그 다음에 30년, 이 오른쪽이 다 지어지고 나면은 왼쪽은 헐어버리고, 실제 지금 쓰고 있는 거 다 헐어. 그리고 다시 지어. 오른쪽에 지금 짓고 있는 데가 신궁이 되는 거예요. 이거 30년마다 로테이션으로 계속해. 이러면서 우리는 전통 재료, 전통 기법이 그대로 전수된다. 이렇게 하면은 천년만년 오리지널리티가 유지되는 거 아니냐? 진정성이 유지되는 게 아니냐? 꼭 유럽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겠구나. 목조의 특성을 인정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토담집, 흙집의 특성을 인정해야 되겠구나. 대리석 석조 문화재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즉 문화적 다양성, 각 나라마다, 각 대륙마다, 각 민족마다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겠구나. 대리석만이 1등이 아니구나. 흙집도 1등이구나. 등수가 없는 거구나. 이제 이런, 이제 후로 계속해서 70년대, 80년대, 이제 계속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후는 70년대 이후로는 대체로 분야별로 적용 전문가들은 적용 전문가들이 자연문화재, 자연유산 전문가들끼리 모여가지고 민속마을 전문가들은 마을 전문가들끼리 모여가지고 동산문화재 전문가들은 뭐 보존처리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섹터별로 섹션별로 이렇게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결론 요약을 하자면은 여러분은 베니스 헌장이 현재도 2020년도 현재도 국제 원칙의 기본 헌법 비슷하게 지금도 작동을 해요. 영향력이 있어. 지금도 홍성군청 문화재 담당 공무원한테 야 베니스 헌장에 따르면 이런데 이거 우리 집 이거 이렇게 해 공사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아니면 이거 추가로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다. 시간이 없어서 베니스 헌장 구체적인 거를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작동하고 있다. 그 다음에 목조문화재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게 만들었던 나라 헌장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 진정성이 인정되는 진정성이 인정되는 그 판단 기준을 6개를 나라 헌장에서 제시를 했거든요. 우리가 세계유산을 등재를 할 때 진정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완전성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에 누차례 얘기했죠. 모뉴먼트 점에서 면 단위로 심지어는 랜드스케이프, 시티, 역사 환경까지 유무형의 환경까지 요거는 간단하게 사람 공동체 중심 점검이라는 거는 사람 중심, 지금까지는 전문가 중심, 공무원 중심이었다고 하면은 주민 공동체가 참여를 해야 된다. 문화재 지정하는 것부터 문화재 가치에 대한 판단도 다 지역 주민하고 같이 해야 된다. 라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 사람과의 관계 중심, 물질, 기념물, 유물 중심에서 사람이 우선이다. 아까 얘기했죠. 심지어는 뭐 민주주의 얘기까지 유산 공동체 복원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하자. 뭐 이런 마을 공동체, 두레, 뭐 이런 거, 향악 이런 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목적적 보존 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성당의 그 그림, 그 생로병사 뭐 얘기했었죠. 이제 문화재도 사회적, 경제적 도움을 줘야 된다. 황리단길처럼 문화재로 주변 사람들도 좀 먹고 사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 문화재 자체로 보관만 해서는 안 된다. 경관 기반 접근,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어려운 얘기라서 우리나라는 원형 유지, 우리 이현도 선생님 원형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근데 유네스코는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는 원형이란 표현을 안 쓰고 대신에 진정성. 우리로 따지면 진짜 원형이란 얘기예요. 오리지널리티. 예? 그러니까 원형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진정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더 있어 보여요. 원형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죠. 사실 원형이 어떻게 존재를 할 수 있어요? 예? 앞에 내서 사진 냈습니다. 불국산이 뭐니 모든 거 경복궁이니 이 도대체 뭐 원형이 존재합니까? 아니 정도전이가 만들었을 때 경복궁이 원형인가요? 대원군이 만들었을 때 경복궁이 원형인가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원형 보존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연이 아시시 성당, 프란치스코 성당처럼 지진 나가지고 하는 것도 근데 그걸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하는 순간 전 로스킨 말대로 없어지면 이게 무너지면은 그 원형이 사라지는 거예요.
존 러스킨 말대로 하자면, 존 러스킨 말이 맞죠. 미륵사지 그 사진, 예? 무너진 그 사진, 그거 지금 이제 뒤에 있다가 사진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진, 예? 지금 이제 요게 최근에 만든 거죠. 벌어진 사진, 이게 2019년도, 복원된 사진이에요, 지금 모습이야. 이게 원형입니까? 뭐가 원형이야? 따라서 원형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원형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진정성, 그 다음에 오리지널티, 진정성, 그 다음에 완전성. 완전성은 다 갖추면 돼. 그 가치를 세계유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가치가 예를 들어 결성향교에 가치가 5개가 있다. 문화재 지정하기 위해서 이 가치가, 향교가 갖고 있어야 될 가치가 5개인데 5개 항목의 가치를 이 결성향교가 다 구비하고 있는가? 그게 완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유산 등재할 때 가치가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가치 요소를, 그게 이제 완전성이라고 그래요.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진정성, 갖출 거 다 갖췄는가? 완전성.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원형이라고 하는 단어, 그 원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좀 캐캐 묻고, 좀 가급적 좀 덜 사용해야 돼. 네. 그래서 무형문화재보호법은 원형이라는 소리를 안 써요. 아니, 사람이 이제 춤을 추는데, 100년 후계자들이 계속, 자기 사부의 춤사위를 100% 완벽하게 할 수 있나요? 옷도 완벽하게 되나요? 유행에 따라서, 약간 디자인이 변화하기도 하고, 지금, 소리 하시는, 판소리, 하시는 분,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인토네이션? 그 음정이니 뭐니, 이게 200년 전에 조선시대 명창하고 녹음을 해놨고 비교하면 똑같을까요? 똑같을 수가 없지, 원천적으로. 그러면 좀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유형문화재의 경우, 원형은, 원형론자들은 이게 다르다. 이게 원형이 아니다라고, 변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그래서는 안 되는, 자, 이 미륵사지가 보존 철학을 생각하게 하는,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수업, 이게 마지막 장면이 되겠네. 자, 미륵사지 일제강점기 요 사진 1번, 2번 왼쪽 일제강점기에 시멘트 발라가지고 복원한 거예요. 세워놓은 거야. 2번. 3번 1970년대, 70년대 내지는 80년대 동탑. 오늘날 가서 보면은 유홍준 선생님이 이거 폭탄으로 깨 부수고 싶다라고, 손 보기 싫다고 엉터리다. 근데 이게 70년대인가 80년대 복원된 거예요. 이게 3번. 그 다음에 4번 2019년도에 복원된, 이거 한 20년 걸렸어. 이거 복원하느라고 돈 수백억 들었습니다. 1, 2, 3, 4번. 자, 1, 2, 3, 4번 가운데 가장, 그러니까 1, 2, 3, 4번 가운데 정답이 뭐다? 4번. 다 4번이에요? 없다. 또. 2번도 좀 비슷한 거. 자, 우리 이현조 선생님은 4번이 답이다. 4번이 맞는 거 같아요. 4번이 맞다. 네. 없다. 또 선생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정답은 없어. 다 사람마다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 제가 숙제 내는 거예요. 제 강의를 제대로 들으셨으면 4가지 다 정답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가장 그나마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떤 게 근사한가. 가장 최근에 한 게 요즘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장 근사하겠죠. 가깝겠죠. 그러니까 이현조 선생님처럼 이제 야가 빠진 선생님은 가장 최근에 한 거니까 가장 최근에 하니까 4번이 답이겠지. 1번은 19세기 존 러스킨의 주장이야. 그러니까 19세기에는 1번이 정답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을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존 러스킨이 좋아. 그냥 페어의 미. 아니, 지금 그때 문화재도 죽는 거지, 뭐. 굳이 그걸 뭐 어거지로, 예? 예를 들어서 내 성당에 가가지고 신앙을 경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마리아상이다, 십자가다, 이런 거는 복원을 해야 되겠지. 그죠? 신앙의 대상이라고 할까? 수단? 뭐 성물이니까. 근데, 아니, 뭐, 미륵사지 서탑 꼭 굳이 이렇게, 예? 뭐 할 필요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요 시멘트 공구리 붙인 거. 이것도 1900년대 초, 후반에, 이게 아테네 헌장에 따르면은 이 정답이야. 신기술, 신재료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 아테네 헌장. 구조적으로 안전하려면은 신재료, 신기술, 근대적인 현대 기술을 과학과에 접목을 해야 돼요. 콘크리트는 19세기, 아니 20세기 초반부에는 최고의 현대적 물질이야. 접착제지. 콘크리트는. 아주 비싼. 오늘날 뭐, 악교,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오늘날 이 접착제하고. 따라서 그 시점에서는 선택 가능한 비난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시멘트 공구리로 한 거는.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나뿐이 없지만. 그 당시에 최선으로. 그 당시에 최선의 재료로, 최선의 기술로 동원한 거예요. 여담입니다만, 요거, 깨부순이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불안전하다. 무너질 수도 있다 해가지고, 해체 보수하자 결정을 했는데, 막상, 망치로 이 깨 분수는데, 도대체가 일본 놈들이 얼마나 공구리를 잘 쳤는지 후회를 했어요, 후회. 너무 콘크리트 강도가 세가지고. 야, 자, 오른쪽 3번. 요거는 70년대 고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야. 이때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복원을 한 거거든요. 마치 70년대 박정희 시대에 불국사를 그 당시에 최고 전문가들이 그림을 그려서 복원하듯이 70년대, 80년대는 미륵사지 동탑을 지을 때는 요 시대, 그 시대의 한계야. 그 시대의 한계. 그 시대의 전문가들의, 그리고 보여주자. 관광 활용을 중시한 의사결정이었죠. 이제 4번. 이 돈 제일 많이 들었어. 시간도 20년 걸린 거예요. 20년. 한 수백억. 한 200억 이상 들었을 겁니다. 이거로 인해가지고 우리 문화재 그 전공자들 취직 일자리가 많이 생겼죠. 예. 근데 보긴 좋죠. 깔끔하니. 예. 최대한 구부재. 옛날 원재료를 최대한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 안에 텅스텐 같은 거 첨단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어. 돌과 돌 사이에를 이제, 이렇게 엮는, 나사처럼, 텅스텐인가요? 뭐 하여간 신물질. 우리 안에 들어가보지 않았나? 요 신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보셨구나. 돈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이런 것도 한번 해본 거야. 많이 들어갔네요. 돈 많이 들어갔어요. 자, 왼쪽처럼 사람하고 문화재가 살아야 된다. 오른쪽은 진도의 남도 석성인데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쫓아버렸어. 얼마나 웃기는 짓이야. 기껏 쫓아가지고 어디다가 이주 단지를 건설했는가. 세상에 여기서 안 보였으면 그나마 다행일 거야. 여기서 다 뻔히 보이려. 그러니까 들판에다가 마을을 새로 지어가지고 경관이, 농촌 경관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정말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짓이었죠. 이 안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쫓아내? 기와집, 초가집, 슬래트 지붕으로 바뀌었다고. 바뀌면 얼마나 바뀌었겠어. 그 사이즈들, 그 조선시대
아, 이건 고려 항몽 시대니까 고려 말기네요. 그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게 보존 철학이 없는, 기준을 모르는, 보존 철학을 모르는, 예? 그 대한민국의 문화재 위원들이 요런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건 무식했던 거예요. 왼쪽처럼 이렇게 그냥 살아야지, 사람이. 초가집 짓고. 지금 오른쪽 서산, 해미읍성,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왼쪽에 풍납토성, 파란 부분이 성이에요. 이게 5층 높이에요, 5층 높이. 아파트 5층 높이. 그 성곽이 토성입니다, 토성. 안에 뭐 아파트도 있고 뭐 난리죠. 그 오른쪽 해미읍성처럼 다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이게 백제, 한양 백제의 도성이다, 왕성이다, 궁궐이 있던 터다 라고 입증할 만한 어마어마한 발굴이 나왔어요. 아, 요거 풍납토성이 한성 백제 시절에 궁궐이 있던 궁이구나 라고 판단을 내릴, 누구나 다 합의, 기존 일종의 제야사학자만 풍납토성이 왕성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서울대 교수들이 무슨 소리냐? 김원영 박사님, 뭐니, 주류 멤버들이, 예? 메인 교수들이, 뭐, 택범소리 하지 마라. 근데 드디어, 그, 제아파, 선문대 교수야, 선문대. 예? 삐리삐리한 학교에. 그러니까, 그분 혼자서만, 아니, 풍납토성이 한성백제, 예, 왕성인데, 드디어 나왔어. 이 양반 이긴 거야. 와. 그래가지고, 이제 KBS 9시 톱뉴스, 뭐, 도학 각 신문 일면 톱기사,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저거 보존해라. 그 당시에 보존해라라고 하면은 우리 문화재위원들 보존해라. 그러면 오른쪽 해미읍성처럼 사고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발굴을 하고 잔디밭 깔고 이런 생각뿐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여기 뭐 지금 들어간 돈이 5천억. 그런데도 지금 사진처럼 말짱하잖아, 지금. 전체 다 주민을 여기 땅에서 드러내려고 하면 4조가 돼, 4조. 이게 도저히, 그래서, 이걸 드러내야 되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쭉 해보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 강의를, 보존 철학을 강의할 수 있었던 거는, 이 풍납토성 담당 과장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걸 다 드러내야 되나. 이걸 이제 현실적으로 대안을, 소위 정책 대안을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테네 헌장, 뭐 베니스 헌장은 어떻게 생겼는데 하고 막 이제 뒤적뒤적 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하, 드디어 서로 윈윈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완전성, 진정성, 완전성만 갖추면 되는데 여기가 왕성임을 입증해 주는 거 꼭 굳이 전체를 다 드러내야 되나? 이 안에 살고 있는 10만 명을 안 드러내도 궁궐이 입증되고 등등 백제 왕성, 왕도였다라고 하는 정도만 가치가 있는 부분을 입증하면 그 부분만 발굴해서 보존하면 됐지. 이거 뭐 바깥에 일반 서민들이 살던 무슨 뭐 생산시설, 기화공장도 있고 뭐 했을 텐데 이 시점에서는 기화공장이 컸겠죠. 뭐 이런 것까지 뭐 다 전체를 드러낼 필요 있어? 전체 드러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해서 이제 이 사진처럼 그냥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있어라. 그래서 7층 높이 도시계획, 도시계획대로 적용해라. 다만 요 구역, 경복궁처럼 이렇게 궁궐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 동북부에, 동쪽에, 북부 쪽에, 그러니까 이제 궁궐로 추정되는 구역만 이제 이주시키자, 드러내자, 이렇게 방침을 바꿨죠. 이게 이제 보존 철학인 거예요. 보존 철학을 갖고 공무원이 일을 하는 거 하고, 이게 여기 안에 살고 있는 10만 명이 이제 가슴 훅 내리고, 나 안 쫓겨나도 되네. 국민 세금 4조 드릴 필요 없죠. 4조가 뭔 소리예요? 이제 계속 뭐 아파트 땅값은 올라가죠.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5천억이면 해결이 됐는데 이미 5천억이 들어가고도 아직도 앞으로도 4조가 더 들어가야 돼. 그러면 뭐 한꺼번에 완샷으로 4조를 들이밀면은 뭐 되겠지만은 그게 됩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은 한 10년, 20년 걸리면은 4조가 40조 되는 거야, 이제. 다 들어내려면. 그게 얼마나 웃기는 폭탄 돌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같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존 철학에 대한 원칙과 방법, 기준에 대한 고민들이 이렇게 많은 큰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도시에 갔을 때, 어느 문화재에 갔을 때, 조성 당시, 생성 당시, 만들었을 당시의 모습이 있는 건 하나도 없거든. 프랑스 가셔가지고 어디 성 보시고, 제 강연을 한번 연상을 하십시오. 요거 드윅 스타일인데, 이거 전부 다 고딕으로 통일해버렸구만. 요거 저 19세기, 요때는 요게 유행했었지. 이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동료한테 좀 아는 척도 한마디, 예? 아는 척도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깊이 있게 답사를 하면서 깊이 있게 이해를 조금 더, 그러니까 문화재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가 흘러왔는가, 보호 역사가, 보존 철학이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가, 라는 거를 아시면 조금 더 기본적인 어떤 지식의 인프라라고 할까요? 그거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논스톱으로 그냥 논스톱으로 달렸습니다. 뭐 질문 없으시죠? 앞으로 여태까지 문화재를 이렇게 답사를 다닐 때 네. 보존 철학에 대한 이 지식이 없이 다녔었는데 이제부터는 다시 갔던 곳을 다시 한번 보존 철학에 대한 이 지식을 조금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다음 회차에는 이제 말 그대로 문화재를 보는 눈. 오늘도 문화재를 보는 눈이죠, 뭐, 사실은. 오늘도 문화재를 보는 눈이잖아요. 그죠? 문화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다음 시간에는 뭐 그 문화재를 보는, 즐기는 법, 조금 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문화재를 감상하는, 문화재를 보는 눈을 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고요. 그 다음 차부터는 이제 그 다음 차 8월 달에도 문화재 학예직으로 한 30년 근무를 한 그분은 나는 행정 전문가였지만 그분은 계속 문화재를 다뤘던 30년 동안 직접 다뤘던 이제 그런 전문가로부터 소식 듣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 문화재 답사 제일 많이 한 사람, 문화재 답사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한 사람, 여러분한테 진짜 문화재 답사할 때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문화재 답사 가이드, 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